여러분께 결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이미 결혼 생활을 즐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남은 행복을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뻗어온 손길이 꽃길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길은 지옥불이었습니다. 저 하나를 속이려 작정했던 시가의 농락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댓글로 위로의 한마디라도 해주신다면 통째로 날아간 제 3년이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10살에 부모님을 사고로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어린 저를 극진히 돌봐주셨던 할머니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죠. 할머니께서는 둘이 살던 집을 넘겨주셨지만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병행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 후에는 주중엔 회사에서 일하면서 주말에는 백화점 카페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어느 날 우아한 중년 여성 두 분이 카페에 오셨습니다. 로고가 보이는 흔한 명품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품질 좋은 캐시미어 코트며 가방, 세련된 구두를 보니 재력이 상당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한 번은 그중 한 분이 실수로 음료를 쏟으셨는데 제가 순간 기지를 발휘해 대걸레를 밑에 받쳐 컵이 크게 깨지는 걸 막았어요. 저는 바로 깨진 유리를 치워드리고 괜찮으시냐고 물으며 새 커피를 내드렸습니다. 그 손님들은 제게 젊은 아가씨가 참 친절하고 야무지다며 칭찬해 주셨죠. 그 뒤로 그분들은 몇 번 더 오셔서 저와 반갑게 인사하곤 했습니다. 5번째 오시던 날 미리 외운 취향대로 따뜻한 레몬수를 한 잔 더 내드렸는데요. 손님 중 한 분이 뜬금없이 몇 살인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대학은 어딜 나왔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말투가 어찌나 우아하신지 저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술술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말씀을 들으시더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이런 말 정말 이상하게 들릴 것 같긴 한데 혹시 우리 아들 소개받을 생각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얼떨떨해서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 두 분은 자매 사이셨고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어렵게 얘기를 꺼냈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나이는 찾는데 좋은 짝이 없지 뭐예요. 내 아들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마침 아가씨를 보니 우리 애가 평소에 딱 찾던 사람 같은데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해보면 어때요? 이어서 그분은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여유로운 표정에 체격도 좋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건설회사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고 나이는 33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봤던 일이 저에게 생기다니 정말 꿈만 같았죠. 그렇게 저는 예상치 못한 인연의 시작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건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은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일단 밥이라도 한 끼 먹어보자 싶은 마음에 나갔어요. 외모도 스펙도 저보다는 너무 과분하게 괜찮은 남자였거든요. 처음 만나서 인사를 건넸을 때 저는 심장이 뛰어서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보다도 실물이 훨씬 나았는데 모든 사람이 한 번쯤 쳐다볼 만큼 멋진 외모를 가졌더라고요. 남자는 친절했고 똑똑했으며 위트까지 있어서 대화하는 내내 정말 즐거웠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저에게 이성적으로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분명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답이 2초씩 늦고 가끔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이번 소개팅은 망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차를 마셨는데 건우 씨가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을 잡으며 애프터 신청을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4번이나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건우 씨는 저를 근사한 오마카세 집이며 처음 보는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심지어 그중 한 번은 집으로 초대해서 어머니께서 직접 식사를 대접해 주셨죠. 그 사람 본가는 청담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는데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 사장이셨고 아주 젠틀하신 분이셨어요. 알고 보니 건우 씨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식사 자리에서 건우 씨의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은 씨, 오늘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건우랑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다 흐뭇하고 기분이 좋네요.
부담 갖지 말고 앞으로도 종종 놀러와요. 그의 아버지도 한마디 거두셨습니다. 아가씨, 건우 이 녀석이 무뚝뚝해서 그렇지 내 속마음은 따뜻한 녀석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그 자리에서 좀 쑥스러웠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집까지 오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건우 씨가 진심으로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예의상 만나는 건지 끊임없이 헷갈렸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빛을 본 적 있으신가요? 당시에 건우 씨는 저에게 반하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항상 최고로 좋은 곳에 데려가고 배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건우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웃음 속에서도 무미건조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네 번째 만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우리가 무슨 사이인지 물었습니다. 건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 이미 사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니었냐며 묻더군요. 저는 건우 씨의 수려한 입꼬리를 보며 이 남자를 믿어봐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고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난 지 꼬박 200일쯤 되던 날 건우 씨는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근사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레스토랑에서 청혼을 했죠. 곧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예비 남편의 여동생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 여동생은 공부에는 영 흥미가 없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얘기했었는데 웬일로 상견례 자리에 참석했더군요. 자리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제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 자리가 불편한가 싶었습니다. 심지어 예비 시댁 식구들도 여동생을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며 말도 걸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신경 쓰였던 저는 냅킨을 건네주거나 물을 따라주는 등 시댁 식구들 모르게 여동생을 잘 챙겨줬어요. 그러다 식사가 끝나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언니, 너무 좋은 사람 같은데 저희 오빠랑 결혼 안 하면 안 돼요? 깜짝 놀란 저는 왜냐고 물었지만 여동생은 자세한 얘기는 곤란하다며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예비 남편이 헐레벌떡 화장실 앞까지 찾아와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서은아, 여기 있어? 혜원이도 자리에 없길래 혹시 같이 있나 해서. 혜원 씨는 이럴 줄 알았다며 크게 한숨을 쉬더군요. 저에게 자긴 이미 말해준 거니까 흘려듣지 말라고 속삭이는 여동생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비 남편은 다급하게 제 어깨를 붙잡고 여동생과 무슨 얘기했냐고 물었어요. 응? 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만나서 반갑다고 하셨어. 그래? 아니 서은아, 내가 이런 말 좋은 얘기는 아니라 안 하려고 했는데 혜원이가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예민해져서 피해망상 비슷한 증상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앞으로 자주 볼 일은 없으니까 혜원이는 신경 안 써도 돼. 저는 예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찜찜함을 느꼈지만 확인할 길이 없어 그대로 결혼 준비를 진행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로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가 생겼는데요. 예비 남편이 매일 얘기하던 오랜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안끼리 잘 아는 사이라 유치원부터 같이 다녔던 중마고라고 했죠. 이름은 박성민. 남편이 유일하게 자주 만난다는 친구라 저도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찌나 친한지 매사 감정 기복이 없어서 가끔 건조하다고까지 느꼈던 남편마저 성민 씨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이곤 했거든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며 자리에 나갔는데 뜻밖에도 성민 씨는 여자분이셨습니다. 170은 좋게 넘어 보이는 큰 키에 늘씬하고 세련된 미인이었죠. 윤기가 흐르는 긴 생머리에 흰 피부, 시원한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인사도 제대로 못 건네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여자라서 놀랬어? 가끔 사람들이 이름만 듣고 오해하더라. 집안끼리 친해서 거의 같이 자랐고 소울메이트라고 할 만큼 잘 맞는 친구야. 너한테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어. 성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이에요. 건우랑 정말 오랜 친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성민 씨의 눈부신 미모에 저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나름대로 멋을 부렸지만 제 옷차림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저희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민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예요. 지금은 교향악단에서 피아노 연주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심코 성민 씨의 손가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길고 하얀 손가락에는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성민 씨는 제가 반지를 보는 걸 알아채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반지요? 남자친구가 준 거예요. 예쁘죠? 저는 그제야 성민 씨를 경계한 제 자신을 반성하며 마음을 놓고 성민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민 씨는 지적이고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으며 말투는 우아했죠. 건우가 이렇게 임자를 만날 줄은 몰랐어요. 축하해요. 저도 머지않아 결혼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성민 씨와의 만남은 저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고 그 자리는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남편과 성민 씨가 생각보다 훨씬 더 친하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하면 성민 씨와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말을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비시댁에 갈 때면 성민 씨가 항상 먼저 와 있었고요. 서은아, 왔니? 어서 와라. 안녕하세요. 성민 씨도 계셨네요? 네, 저녁 얻어 먹으러 왔어요. 앉으세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성민 씨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예비 남편 집에서 자주 저녁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싹싹한 성민 씨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예비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평소 잘 웃지 않는 편이었는데 성민 씨와 함께 있을 때면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되어 활짝 웃는 모습이었어요. 성민아, 너 이거 좋아하잖아. 집에 갈 때 좀 가져가든가. 뭐야?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 생각보다 세심하네, 최건우. 그 두 사람은 마치 그림같이 잘 어울리는 한 쌍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마치 부부 같아 보였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투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끼면서도 그저 어릴 적부터 친한 사이겠지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저는 잠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그 시선의 끝을 바라보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시선을 거두더군요. 저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과 성민 씨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점점 그 둘 사이에 끼어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기야, 성민 씨랑 왜 이렇게 자주 만나? 말했잖아. 어릴 적부터 친해서 그래. 부모님도 곁에 안 계시니까 챙겨주려고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착각이겠지, 별일 아니겠지 하며 저 자신을 달래보았죠. 하지만 그 묘한 소외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서은아, 성민이가 건우랑 오래된 친구라서 둘이 좀 허물이 없지만 오해 말았으면 한다. 너희 둘 다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마음의 짐을 덜었으면 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남들이 볼 때도 이 못난 질투심이 티가 났나 싶어서 뜨끔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저 오랜 친구 사이일 뿐이란 걸 믿으려 애썼어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저는 결혼 준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성민 씨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등장한 거예요. 심지어 신부가 피로연 때나 입을 법한 단아한 실크 원피스였죠. 아니, 게다가 헤어 메이크업 샵에 다녀왔는지 그날따라 더욱 해사한 모습에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성민 씨를 주목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옷차림을 지적할 정신도 없고 결혼식 날이니 참을 수밖에 없었죠. 하객 자리 맨 앞에 앉아 밝게 미소 짓는 성민 씨를 보고 제 친구들은 저 여자가 대체 누구냐며 기겁했습니다. 서은아, 그 흰 원피스 입은 여자는 누구야? 아니, 신부는 넌데 그 여자가 더 튀잖아.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일부러 엿먹이는 거 아니냐고. 네 신랑 숨겨둔 여친 아니야? 결혼식이 끝나고 온 친구들의 연락은 온통 성민 씨 이야기뿐이었죠. 남편에게 넌지시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독일에서 유학을 해서 그래. 외국에서는 들러리들이 흰 원피스를 입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게 일반적이야. 네가 외국에 안 가봐서 그렇지. 저는 여기는 독일도 아니고 그 원피스는 아무리 봐도 조금 짧은 웨딩드레스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구질구질해 보일까봐 참았습니다. 외국에서 유학을 마친 성민 씨에 비해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2주 후 본식 날 찍은 사진을 받아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민 씨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어서 마치 신랑 하나에 2명의 신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묘하게 센터도 성민 씨 쪽이라 제가 불청객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예식장 보정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성민 씨의 드레스를 다른 색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보정 담당자조차 신부가 누군지 헷갈려서 혹시 오른쪽 맞나요? 라고 확인할 정도로 누가 봐도 고의적인 일이었어요. 그 일로 남편과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뭘 그런 걸로 그러냐는 입장이었고, 저는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서운하다며 열변을 토했어요. 싸움이 일단락되자 곧 성민 씨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 결혼식 문화를 잘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성민 씨의 우아한 목소리를 듣고, 저는 더 이상 화내면 제가 쪼잔하고 무식하고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서은 씨 정말 미안해요. 화사하게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실수했네요. 어떻게 보상해드리면 마음이 좀 풀리실까요? 보상은 괜찮아요. 그냥 제가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민 씨의 흰 원피스를 검은색으로 보정하고 그 일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었지만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자면 잠을 못 잔다며 각방을 쓰고, 퇴근 후에도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하고 잠들기 일쑤였어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마련해준 40평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고 그림이든 악기든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즐기라며 가사 도우미를 불러줬어요. 저는 먼지 하나 없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옷, 음악 같은 취향들을 기억해 주말마다 근사한 곳에 데려다 주었죠. 겉으로 보면 좋은 남편이었기에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묘하게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항상 저에게 잘해줬지만 깊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고 저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친절하게 겉돌기만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살아온 집안 환경이 다르니 부동산이니 주식, 유학이니 하는 남편 가족의 이야기를 이해는 해도 끼지 못하기 일쑤였거든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의 대화에서 보통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물어보던 주제가 있었어요. 예, 서은아, 산모 나이가 젊어야 아이가 똑똑하다던데 대체 아이는 언제쯤 낳을 거니? 너무 닥달하시는 통에 기분이 이상했지만 남편이 무려 5대 독자에 손이 귀한 집이라 하니 손주가 너무 보고 싶으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대면대면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점점 더 답답함이 커져갔습니다. 고아로 자란 저는 결혼이라는 변화가 제 삶에 안락한 둥지를 만들어 줄 거라고 믿었는데 남편과의 관계도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모두 표면적으로만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보, 우리 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난 당신이랑 진짜 부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벽이 느껴져.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말해줄 수 있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이 편하고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왜 벽이 느껴진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서은이 네가 힘들다고 하니 노력해볼게. 그 말을 들으니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결혼이라는 틀이 필요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모두 껍데기만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이야기 이후로 저에게 더욱 최선을 다했어요. 전보다 저를 더 배려하고 세심하게 챙기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난 지 50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기대했던 레스토랑을 예약해 와인을 마시면서 자녀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제법 행복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저는 순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군지 말 안 해도 촉이 왔거든요. 남편은 잠시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민아. 정전? 아니 왜 배터리가 없어? 한참을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던 남편은 전화를 끊고 급히 말하더군요. 안되겠다. 서은아, 정말 미안한데 성민이 집에 문제가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아. 지금? 여보, 우리 중요한 얘기 하고 있었잖아. 알아. 정말 미안해. 내가 빨리 해결하고 올게. 남편은 먹던 식사도 내팽개치고 저를 집 앞에 떨구듯이 내려주고는 허겁지겁 성민 씨 집으로 갔습니다. 차를 타고 떠나면서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았죠.
저는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쓸쓸하게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정전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새벽 2시에야 집에 들어왔어요. 잠도 자지 않고 내내 기다리던 저는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자 터져나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죠. 오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선미 씨보다 뒷전이야? 이럴 거면 선미 씨랑 살지 왜 나랑 살아? 서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앞으로 네가 서운해할 일 없게 할게. 한 번만 믿어줘. 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섭섭함이 풀리진 않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에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로 선미 씨를 볼 일이 없었고 모든 게 잠잠해지는 듯 했어요. 그러던 중 생리가 늦어진다 싶어 테스트기를 해보니 선명한 2줄이 나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임신 소식에 그야말로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저도 드디어 이 집에 스며들 수 있겠구나 싶어 눈물나게 기뻤습니다. 시부모님은 임산부에게 좋은 거라면 과일이든 보양식이든 뭐든 구해다 주셨고 남편도 아이를 매개체로 전보다 더 다정해진 기분이었어요. 10달이 지나고 저는 남편을 쏙 빼닮은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셨죠. 저는 조리원에 있는 동안 산후열 때문에 한참을 고생했어요. 그동안 아기를 시어머니가 봐주시고 당분간 집에서 돌봐주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회복 후에도 시어머니가 아기를 저에게 안 주고 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모유도 유축해 놓으면 시어머니가 먹이고 아이를 목욕시키고 재우는 것도 어머님의 몫이었죠. 그렇게 아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이미 타서 저에게 오면 울고 품에 안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져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아들을 안아보려고 다가갔어요. 어머님, 제가 서준이 좀 안아볼게요. 하지만 아들은 제가 낯설었는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제게서 아기를 보호하듯이 몸쪽으로 당기더군요. 아유, 애가 지 아빠 닮아서 낯을 엄청 가리네. 내가 봐줄게. 서은이 넌 좀 쉬어. 시어머니는 서준이를 끌어안고 마치 자기 아이인 양 돌봤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기쁨을 느껴야 할 시기에 저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죠. 그날 밤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더군요. 여보,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서준이 내가 온전하게 키우고 싶은데 어머니가 자꾸 나서시니 내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 봐주시면 좋은 거 아니야? 서은이 너는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아이를 데려갔는데요. 주말이라도 좀 푹 쉬라는 배려였지만 저는 아이를 빼앗기는 기분을 거둘 수가 없었죠. 괜찮다며 말려도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는 좀 쉬라고 배려를 해줘도 받아먹지를 못하네. 내가 아기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아이가 6개월 정도 됐던 어느 주말 저녁, 남편이 주말 출장이 있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날이었어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은 주말에도 출장이 잦았는데요. 그 즈음엔 특히 주말마다 부산이며 광주며 온 지방 출장이 다 잡혀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아침부터 득달같이 아이를 데려가셔서 텅 빈 집에서 저는 혼자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죠. 적막한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갑자기 고등학교 동창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서은아, 나 지금 누구 봤는지 알아? 네 남편!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봤어. 뭐? 에이, 잘못 본 거 아니야? 오늘 대전 출장 간다고 했는데. 아니야, 남편분 얼굴 청첩장 사진으로 봐서 확실히 알아. 어디 헷갈릴 만한 얼굴이니? 남편 차 검정 포르쉐 SUV 맞지? 오늘 혹시 파란 셔츠 입었어? 블루 컬러 셔츠는 남편이 가장 즐겨 입는 옷이었어요. 저는 곧이어 남편이 웬 여자와 함께 아이를 안고 올라가는 모습을 봤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도 모르게 전화를 끊고 바로 성수에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제 머릿속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뒤엉켰어요. 남편이 바람난 걸까? 그 여자는 대체 누구지? 설마 혼외자인 건가? 온갖 불안과 의심이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마침 들어가는 주민과 함께 공동 현관을 통과해서 엘리베이터에 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가 말해준 층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는 먼지 없이 하나 깨끗했고 숨막히는 정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두 세대 중 하나의 현관 앞에 섰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거 맞든 아니든 집을 잘못 찾아온 척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결심을 굳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어요. 문이 열리기 직전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된 상태였죠.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싶더니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놀라서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성민 씨가 한두 번 안아본 게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서준이를 안고 있었죠. 성민 씨, 왜 우리 서준이를 안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와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때 현관에서 벌어진 소란에 집안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아가, 누가 왔니? 시어머니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나오셨다가 저를 보자마자 경악했습니다. 남편도 나와서 저를 보고는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은아, 네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뭐? 어떻게 알았냐고? 오빠야말로 대전 출장 간다며. 여기가 대전이야? 모두가 잠시 당황해 할 말을 잃은 순간 저는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초인적인 힘으로 세 사람을 밀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아기용품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성민 씨가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해 나이대별로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죠. 옷방에는 남편의 옷임이 분명한 옷들이 가지런히 널려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안방 협탁에 놓은 두 사람의 사진에서 성민 씨가 우리 결혼식에 입었던 원피스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들고 조소를 짓고 있자 남편이 다급하게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서은아,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손을 뿌리치며 남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간 쌓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듯이 터져나왔죠. 지금까지 두 집 살림한 거야? 나를 이렇게 속여가면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게 그렇게 좋았어? 니들 다 고소할 거야. 상간소송 걸 거라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뜨겁게 차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새 남녀를 향해 악다구니를 치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놀란 아기의 울음소리까지 더해지자 이 상황이 모두 끔찍한 악몽 같았죠. 그런데 박성민이 정적을 깨고 깔깔 웃더군요. 웃기네. 서은씨가 상간소송을 어떻게 해요? 둘이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박성민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건우가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 명의 아파트 있어서 호적 합치면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고. 서류 정리할 테니까 혼인신고는 몇 년만 기다리자고 했죠? 서준이 출생신고도 그래서 둘이 따로 등록했잖아요. 그거 내가 시킨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서준이 친권 옮겨오기 편하니까. 뭐라고요? 우리 서준이 친권을 왜? 박성민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등바등 행복을 찾으려 했던 그동안의 결혼 생활은 그저 기만일 뿐이었어요. 믿기 힘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제가 10달 품어 낳은 아이와 함께 새살림을 차리려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되진 않았지만 일단 서준이를 챙겨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아기를 받아들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디서 손을 대? 얘는 우리 집 핏줄이야. 애 젖댈 때까지만 조용히 있으면은 위자료 두둑하게 들려서 이혼시켜주려 했더니 출신도 모르는 고아 주제에 어디서 기어올라? 시어머니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황해서 달려오는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저는 까무룩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앞이 흐릿했지만 남편의 얼굴이 보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서은아, 다 설명할 수 있어. 일단 아이 두고 이혼만 해주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유학을 가건 공부를 다시 시작하건 돈은 원하는 대로 줄게. 시어머니도 말을 이었어요. 예, 서은아,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너 젊고 똑똑하잖니. 서준이는 우리가 잘 키울 테니 넌 다시 새 출발하렴. 일 키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끝내자. 어? 아득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산산이 부서져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에는 두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끔찍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팔에 달린 수액을 거칠게 뜯어내고 병실을 뛰쳐나왔어요. 갑자기 뛰는 바람에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무작정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던 그 작은 아파트가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그곳에서만큼은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택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저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후다닥 내려 달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수를 누르는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몇 번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틀린 끝에 겨우 할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고 낡은 아파트였지만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문이 잠기자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불을 켜지 않은 집에는 땅거미가 어둑어둑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집의 위치를 모른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저는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지만 일을 그만두고 경제력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막막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을 똑 빼닮은 아이를 볼 때마다 진심으로 사랑을 줄 수 있을지 두렵기도 했어요. 배신감에 잠도 오지 않고 배도 고프지 않아 뜬 눈으로 하루를 꼬박 세웠습니다. 그렇게 홀로 집에서 칩거하며 스스로를 다잡고 있을 때 SNS에 메시지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름은 최혜원,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줘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신우가 남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안정됐어요. 상견례 날 딱 한 번 봤던 게 전부였던 사이인데도 말이죠. 언니, 얘기 들었어요. 괜찮아요? 신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는 무슨 일인지 알죠?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제발 말해줘요. 정신을 차리니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신우에게 애원하고 있더군요. 제 간절한 요청에 신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모른 척하려다 마음이 안 좋아 연락처 남겼어요. 일단 제가 보낸 사진 좀 봐요. 그래야 이해가 쉬울 테니까. 전화 도중에 신우가 보낸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사진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림이 끝도 없이 울렸죠. 신우가 보낸 사진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사진은 유치원 소풍 사진 같았는데 어린 남편과 박성민이 손을 꼭 붙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졸업식, 사립학교인지 교복을 입고 꽃다발을 든 두 아이가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어서 교복을 입고 수줍은 표정으로 손잡고 있는 두 사람, 박성민이 남편의 볼에 입을 맞추는 사진,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 등 끝도 없이 있었죠.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 보였고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 사이였죠. 사진을 보던 저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신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 비공개 SNS에 올라온 사진들이에요. 언니랑 결혼하고는 싹 지웠던데 나중에 필요하게 될 것 같아서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두 사람 대체 무슨 사이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신 나간 얘기니까 심호흡하고 잘 들어요. 그 두 사람 어린 시절부터 헤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20년을 사귀었어요. 집안 사정도 비슷하고 부모님들끼리도 친해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신우의 말에 충격에 빠져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알았죠. 두 사람이 찍는 멜로 영화에 저는 잠시 끼어든 불청객 같은 엑스트라였던 겁니다. 신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거니 둘 다 어릴 때 일찍 시키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성민 언니가 검진을 받았는데 호르몬 문제로 불임 판정을 받았어요. 아버지 지인들이 계신 여러 병원을 다니며 검사했지만 결과는 계속 똑같았죠. 둘이 매일 울고불고 하다가 저희 아버지랑도 엄청나게 다퉜던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는 증조할아버지 시절부터 대대로 장자가 물려받고 있어서 아들이 꼭 필요했어요. 저도 승계해서 아예 제외됐고요. 신우는 한숨을 내쉬며 씁쓸하게 웃었죠. 이해 안 가죠? 이게 무슨 옛날 얘긴가 싶고. 처음엔 대리모를 쓸까 했지만 출신도 기질도 모르는 여자 사이에서 유전자를 남기기 싫다나요? 괜찮은 여자 찾아서는 애 낳고 갈라서려 했대요. 엄마랑 오빠가 처음에 새언니 만났을 때 저한테 전화해서 뭘 했는 줄 알아요? 네 오빠 아들 낳아줄 적당한 여자 찾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말에 소름이 끼쳤어요. 제정신인 줄 알았던 성민 언니까지 동의했다는 거 듣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진짜 미쳤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상견례 날 대책 없이 찾아왔던 거예요.
신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이 생겼을 때 돈으로 무마해도 후환이 없을 만한 고아 출신이면서 유전자에 흠없는 똑똑한 여자를 오랫동안 찾았어요. 성민 언니와 오빠는 둘 다 서로한테 미쳐 있어서 둘이 같이 살 수만 있으면 밖에서 애 낳아오는 일 정도는 감수하려 했나봐요. 신우의 말을 듣자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남편 가족들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저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 빛났던 신부의 눈빛도, 저를 배려하던 척 하던 남편의 행동도,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겨우 아들을 낳는 여자 찾는 여정이었다 생각하니 너무 역겨워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가씨,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서준이는 어떻게 찾아오죠? 언니, 정신 차려요. 언니 지금 이제 막 30살이에요. 왜 자초해서 싱글맘이 되려고 해요? 그 집에서 아이는 차고 넘치게 잘 키워줄 거예요. 애는 그냥 보내줘요. 아이까지 줘버리면 그 뒤에는요? 위자료 받아야죠. 언니 받은 상처가 돈으로 치유 안 될 건 알지만 돈을 안 받는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집 돈 많아요.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명예 흠집 낼 것처럼 겁주고 최대한 돈 많이 뜯어내는 게 현명한 일이에요. 돈 많이 받아서 다 잊고 언니 인생 살아요. 둘이 혼인신고도 안 했다면서요. 힘들겠지만 소송 이기고 훌훌 털어버려요. 잘 됐죠? 신우의 이야기를 듣자 저는 어느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엉엉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간 내 뱃속에 품었던 아이를 보내야 한다는 죄책감에 내내 시달렸지만 신우의 얘기를 듣자마자 어렴풋이나마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떠올랐거든요. 신우는 그동안 영국에서 코피 터지게 공부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땄다고 했어요. 이제 충분히 본인 능력으로 홀로 서기가 가능하니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언니, 일단 제가 곧 한국으로 갈게요. 고등학교 선배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그 선배한테 미리 얘기해 놓을 테니까 오늘 당장 가서 일단 상담부터 받아봐요. 그 전까지 안전한 곳 가서 최건우랑 접선하지 마세요. 신우는 곧 비행기표를 끊겠다며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저는 문득 신우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의아했어요. 심지어 신우는 남편과 피가 섞인 가족인데도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린 겨우 한 번 본 사이잖아요. 제 평생 어머니 오빠 망하는 꼴 보는 거라면 믿으실래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오빠보다 공부 못한다는 이유로 징그럽게 차별받고 회초리로 맞으면서 컸어요. 뭐든 건우 가족 모임도 저는 집에 있으라 하고 잘난 오빠만 뺀질나게 데리고 다녔어요.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은 오빠가 외동아들인 줄 알걸요? 신우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은 하도 공부하길래 1등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오빠는 어릴 때 취미로 아이스하키를 했었는데요. 엄마가 그때 제 성적표를 내던지면서 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건우는 못 따라가 라고 했어요. 저는 당시 13살이었고요. 아가씨, 그래서 난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 인간들 영국 간 것도 한국에서 서울대 못 갈 것 같으니 돈으로 발라서 졸업장이라도 따오라고 치워버린 거예요. 그 꼴 더 이상 못 보겠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신우는 어떻게든 부모의 지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쳐왔다고 합니다. 오로지 연을 끊겠다는 일념하에 투잡까지 하면서 미친듯이 공부했다고 해요. 신우도 결국 이 미친 집안의 피해자였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박성민, 그 여자도 너무 가정스럽고 꼴보기 싫어요. 혼자 우아한 척 고상한 척 다 해도 결국 남의 애나 탐내는 미친 여자잖아요. 언니, 제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울게요. 우리 최건우 망하게 해봐요. 신우는 이 사건 계기로 그야말로 고삐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벌써 20통째 울려대는 최건우의 전화와 제발 얘기 좀 하자는 문자를 무시하며 저는 신우에게 소개받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 최혜원씨 소개로 왔는데요. 당당한 인상의 여자는 깔끔하게 전동된 책상 위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원이한테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연락받아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길 줄 몰랐네요. 시원시원한 인상의 변호사는 이어서 웃으며 이야기했죠.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자세히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간의 모든 일을 변호사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박성민의 배신, 두 사람의 길고 긴 계획,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을 이야기했죠.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함께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이 컸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에요. 이야기를 마친 후 저는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남편과 박성민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속이 타는 듯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혜원이가 각별히 부탁한 것도 있고 꼭 승소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믿고 맡겨주세요. 변호사는 걱정하지 말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나흘이 지났습니다. 신우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 저는 공항으로 마중을 갔습니다. 피곤한 기색 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신우를 보니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리더군요. 언니!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이제 저랑 같이 헤쳐나가요.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신우는 대충 짐을 풀고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민주 선배랑 통화했는데 제일 중요한 증거 자료는 상간 남녀가 나눈 문자나 전화 내역이래요. 제가 가서 어떻게든 가져와 볼게요.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야 해요. 신우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눈도 깜빡하지 않고 태연하게 연기를 하더군요. 오빠, 나 한국 돌아왔어. 왜긴? 오빠 얘기 듣고 나도 내 조카 보러 가고 싶어서 그래. 참, 나 공인회계사 합격했어. 오빠한테 제일 먼저 얘기한 거야. 집들이 겸 초대해주면 어때? 오랜만에 성민 언니 만나서 축하도 하고. 신우는 긴 통화 끝에 결국 최건우와 박선민의 집으로 가는 약속을 잡아냈습니다. 저는 신우의 연기력을 보며 헤어를 내둘렀어요. 그렇게 나간 신우는 새벽 1시쯤 멀쩡한 얼굴로 돌아왔죠. 저와 눈이 마주친 신우는 금이환영한 사람처럼 손에 물건을 흔들었는데 자세히 보니 최건우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는 앞으로의 일을 의논한다는 명목하에 최건우가 좋아하는 고급 양주를 몇 병이나 사갔다고 합니다. 회계사 시험에 붙었으니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최건우는 드디어 네가 사람 노릇을 한다며 눈에 띄게 좋아했다고 해요. 분위기는 점점 누그러졌고 신우는 같은 여자니 오빠보다는 나을 거라며 자기가 새언니를 잘 설득해보겠다고 구슬리며 두 사람에게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취해 먼저 자러 들어가자 신우는 그 틈을 타 핸드폰을 가지고 나온 것이었죠.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래도 돼요? 절도죄로 신고당하면 어떡해요? 신우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죠. 절도요? 오빠가 취해선 멋대로 제 가방에 넣은 거예요. 저는 이 게임에서 승리의 희망을 봤습니다. 아니, 둘 다 기분 좋은지 스트레이트로 엄청 퍼마셨어요. 나랑 같이 마셔본 적이 없으니 내가 주당인 건 몰랐겠지 뭐. 언니, 이거 얼른 보고 오빠 깨기 전에 그 집에 다시 갖다 놓아야 돼요. 신우는 너무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최건우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놀라 물었더니 신우는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히 둘이 처음 만난 날이나 성민 언니 생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최건우와 박성민이 나눈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최건우가 박성민에게 제 사진을 보내며 평가받는 내용이었죠. 박성민은 제 사진을 보고 촌티 나긴 하는데 애 낳으면 이쁘겠다 하더군요. 그 뒤로는 서로 애정 표현하는 온갖 미사여구가 난무했죠. 무뚝뚝한 최건우가 보낸 메시지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죠. 계속 내려보니 결혼식 날 박성민이 입었던 충격적인 원피스의 비밀도 밝혀지더군요. 성민아, 너는 이렇게 심플한 게 어울려. 너무 예쁘다. 아니 근데 이런 미신을 진짜 믿어야 하는 거야? 결혼식 날 흰 옷 입고 가야 신부 운을 뺏어온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자기 집안 사람들 이럴 때마다 정 떨어져. 알만한 분들이 왜 이래? 나도 몰라. 이모 아는 역술인 분이 그렇게 하랬대잖아. 한 번만 맞춰드리자. 우리 이모 성격 알잖아. 결혼식 날 입었던 옷도 이미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정전이 됐다며 일부러 자기 집으로 부른 것도 주말마다 잤던 출장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쳤던 사실은 서준이가 태어나던 날 남편이 사진을 열심히 찍길래 저 차가운 벽 같은 사람도 자기 아이는 예뻐하는구나 싶었는데 그 사진을 그대로 박선민한테 보냈던 것이었어요. 아들이래. 12시간 진통 끝에 나왔다. 신생아라 그런가? 얼굴도 빨갛고 진짜 원숭이 같네. 너무하네. 이제 우리 앤데. 저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너무 화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참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저를 일깨운 건 신우였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화나는 건 알지만 이거 증거로 남겨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상간 남녀의 카톡 메시지와 주고받은 사진들, 사진첩에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두 제 휴대폰에 옮기고 보낸 기록도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면서도 저는 두 사람의 기만과 배신에 치를 떨었지만 이제 이 증거들로 저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신우는 바로 남편 내에 핸드폰을 돌려놓고 돌아왔습니다. 둘 다 너무 취해서 자고 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던데요? 다음날 아침 신우와 저는 증거자료를 들고 담당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증거 사진을 본 변호사 민주 씨는 사무실이 떠나가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최혜연 진짜 대단하다. 이걸 바로 가져왔다고? 들키면 어쩔 뻔했어? 신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축인 게 누군데. 어쨌든 증거 하나는 됐죠?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문자 메시지랑 사진은 확보됐으니 더 확실하게 가려면 두 사람이 같이 사는 아파트에 둘이 같이 들락거리는 장면이 포착된 CCTV와 블랙박스 기록도 필요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CCTV는 경찰 대동해야 보여주지 않나요? 민주씨는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요즘엔 간통죄가 폐지돼서 경찰에 갈 필요 없어요. 아파트 CCTV는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제출하면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알아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정리해 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블랙박스인데. 민주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어 서은씨가 사실혼 관계라서 블랙박스를 가져오다 들키면 이건 특수절도로 들어가요. 자동차 수색죄는 벌금형도 없이 바로 징역형이에요. 그러자 신우가 갑자기 나서며 말했습니다. 뭐가 걱정이야. 여기 절도죄 적용 안 되는 가족이 있는데. 너 진짜 애를 똑똑하다고 해야 할지. 내가 종용한 건 아닌 거다. 그날 밤 신우는 최건우의 차에서 블랙박스 SD카드를 외장하드에 옮겨 가져왔습니다. 신우의 대담한 행동력에 저는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다음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나 남편에게만 전화가 왔었는데 처음 보는 번호였죠.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박성민이구나. 저는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성민이에요. 우리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서은씨한테 유리하게 조건 다 맞춰줄 테니 그만 피하고 얘기 좀 해요. 그래요. 만나요. 그 조건 뭔지 드러나보죠. 전화를 끊고 담당 변호사와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주씨는 신중하게 조언했죠. 아쉬운 건 그쪽이죠. 사실혼 관계에 아이까지 있으니 상간녀 되기 싫어 합의하려는 자리잖아요. 그 잘나신 집안에서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하겠죠. 만나러 나가되 절대 합의는 하지 말고 꼭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 녹음하세요. 약속 장소는 신우집 근처의 카페였어요. 카페 뒤편에는 별채 형식의 개별룸이 있었죠.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 곧 상간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최건우는 익숙하게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는 그새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두근대는 심장을 다독이며 몰래 핸드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이만 이따금 옹알거리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침묵을 깨고 최건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가 생각한 거 맞아. 성민이랑 나 되게 오래됐어. 알고는 있었지만 남편의 입으로 직접 듣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건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때까지 숨긴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우리한테는 정말 서준이가 간절하게 필요해. 남부럽지 않게 키워줄 테니 친권은 나한테 넘겨줬으면 해. 대신 원하는 만큼 보상할게. 아이만 평생 안 보고 함구해준다고 하면 유학을 가거나 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다고 해도 우리가 다 맞춰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봐. 놀라울 만큼 침착한 최건우의 표정을 보며 기가 막혔어요. 우리의 범주가 언제부터 저 두 사람이었는지. 20년 세월의 두 사람의 사이는 바늘 하나도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는 것 같았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껏 만나서 할 얘기가
다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랑 연애하는 내내 언제 마음이 식진 않을까 맘 졸였고, 결혼해서도 다른 여자 찾는 거 꾹꾹 참으면서 10달을 품어 키웠어. 그리고 이제 와서 애를 달라고? 내 세월이, 우리 애가 돈으로 환산이 돼? 최건우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얘기했어요. 돈으로 환산은 안 되지만 낳아준 값은 쳐줘야지. 근데 너도 이미 알았잖아. 우리 사랑 없는 결혼이었던 거.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고? 나는 그래도 바보같이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 다른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그 말에 박성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이봐요. 되도 않는 사랑 타령 집어치우고 얼른 얼마나 원하는지 말해봐요. 서로 빨리빨리 정리해야 당신도 편하고 애도 편하지 않겠어요? 저는 아이를 물건 취급하는 듯한 박성민의 말에 발끈해서 소리쳤어요. 원하는 거? 당신들 보자 하니까 무슨 물물 교환이라도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서준이 내 아이야. 내가 낳은 아이. 제 울음소리에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손을 뻗었지만 박성민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아들며 엄마 여기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서준이는 최건우의 얼굴을 똑 닮았는데 박성민과 최건우의 서늘한 분위기가 비슷하니 서준이 누가 봐도 두 사람의 아이 같았죠. 꼭 내가 부부 사이에 낀 불청객이 된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모성이라는 게 정말 웃기네. 처음에는 애가 빽빽 울어대는 거 보면서 대체 어떻게 키우나 짜증만 났는데 매일 보니까 정이 들더라고요. 직업도 없는 싱글맘이 키우는 것보다야 이쪽이 형편이 낫지 않겠어요? 박성민의 말에 참을 수 없었죠. 정말 미쳤어. 무슨 권리로 내 아이를 데려가는 거야? 박성민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귀 참 못 알아듣네. 누가 낳은지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아이가 너무 필요하고 당신은 아니잖아. 합리적으로 합의를 보겠다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그 순간 테이블에 있던 제 핸드폰에 문자가 울리면서 녹음 중인 화면이 켜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박성민은 손을 뻗었지만 제가 더 빨랐어요. 최건우가 벌떡 일어나 제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최건우는 굳은 얼굴로 휴대폰을 보면서 물었어요. 녹음을 왜 해? 당신 설마 몰래 소송 준비하는 거야? 야, 과정도 힘들고 위자료라도 해도 지금 합의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해? 일단 이건 지우고 다시 얘기하자고. 핸드폰에는 신우와 나눈 문자가 남아있었는데 들키면 그동안의 모든 계획이 다 박살나는 거였죠.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빼앗으려 할 때 갑자기 신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야? 왜 나 빼고 만나요? 섭섭하네. 신우가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상황은 급변했어요. 최건우와 박성민은 신우를 보고 많이 놀라더군요. 최혜연,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신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왔냐고? 세연이랑 친하니까 왔지. 곧 이성을 되찾은 박성민이 말했어요. 혜원씨,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나가요. 이건 혜원씨가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신우는 눈을 부릅뜨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저한테는 두 사람보다 새언니가 가족이에요. 이어서 최근우가 화난 표정으로 신우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영국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에 붙었다길래 사람 구실 좀 하나 했더니 네 멍청한 머리로 국제회계사 시험을 어떻게 붙었나 했다. 다 거짓말이지? 마음대로 생각해라. 이 더러운 집구석 안 보고 싶어서 이 약물고 공부했다. 최혜원, 넉넉한 집에 태어난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아니면 너 그냥 굶어 죽었어. 적당히 해. 고맙게 생각하라고? 언제나 오빠만 특별 대우받고 내가 뭘 하든 오빠랑 비교하면서 어쩜 이렇게 못났냐고 혼났어. 엄마한테는 어디 보여주기 창피하다고 매질당하고 가족이라는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 미쳤어? 다 옛날 얘기잖아.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이제 와서 왜 그래? 옛날 얘기라고? 너한테나 그렇겠지. 나 이제 더 이상 안 참아. 세연이 도와서 이 집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집안인지 다 까발릴 거야. 신우는 악에 바친 말에 최건우는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네가 지는 싸움 될 거야. 그건 알고 시작해. 두 사람은 신우와 저를 노려보더니 휙 가버렸습니다. 저는 씩씩거리는 신우를 다독이며
대체 어떻게 왔냐고 물었죠. 일부러 시간 딱 맞춰서 계획한 거예요. 곱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 쫓아왔죠. 저 새끼가 녹음 지웠죠? 진짜 확실한 증거였는데 아쉽네요.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가씨, 녹음 있어요. 혹시 몰라서 가방에 있는 꽁폰으로 녹음했거든요. 이제 모든 증거가 다 모였습니다. 불륜 사진과 청첩장, 아파트 CCTV, 블랙박스에 불륜을 시인하는 오늘 녹음본까지 완벽한 증거물들이었죠. 저는 신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덕분에 다 모았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인사는 승소 후에 해요. 저도 이번 기회에 가족이랑 연을 끊을 수 있으니 서로 좋은 일이에요. 이제는 소장 작성하며 양육권을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품에 안았던 것 외에는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내 아이. 그런 서준이를 이렇게 보내는 게 맞나 고민해야 했어요. 신우는 갈팡질팡하는 저를 바로 잡아줬습니다. 물론 언니 마음도 이해해요. 근데 제가 말했죠. 언니는 아이 없이 새 인생을 살았으면 해요. 서준이가 오빠랑 똑같이 생겼던데 만약 크면서 서준이가 오빠를 더 닮아가도 아이를 똑같이 사랑해줄 수 있어요? 애 인생 말고 언니 인생을 먼저 생각하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서준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이 감정이 떠올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의 말이 옳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준이가 커갈수록 남편과 너무 닮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온전한 사랑을 줄 자신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신우의 단호한 조언에 힘을 얻어 저는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서준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믿기로 했어요. 저는 최건우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박성민에게는 사실혼 자격으로 상간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죠. 일부러 직장에서 받도록 주소지도 바꿔서 보냈어요. 소장을 보낸 지 나흘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는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선아, 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잘못이야. 건우랑 성민이는 아무 잘못 없다. 원망하려면 나를 원망해야지. 야, 그래도 애들이 사회적 면이 있는데 이러면 어떡하니? 소송 취하해줄 수 있겠니? 어머님, 어쩜 제 걱정은 하나도 안 하시네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잘해주시는 것도 다 아들 낳아줄 사람이라 잘해주신 거였어요? 당신 덕분에 사람을 평생 못 믿게 됐어요. 합의를 해도 잘난 아드님과 할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 후 말했습니다. 알겠다. 서은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하지만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 없겠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시어머니의 가족 범주에 끝까지 저는 없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나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시모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원하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완벽해 보이는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위선적 모습을 주위 사람 모두가 알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박선민이 연주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사한 꽃박이 논의를 보냈습니다. 축하 문구는 간단했죠. 불륜으로 쌓아올린 경력, 박선민 씨의 연주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었지만 민주 씨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회적 망신을 주는 대가가 벌금이라면 얼마든지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박선민의 직장에 월급을 압류하는 급여 압류 추심을 신청했어요. 보유재산이 충분해서 기각될 게 분명했지만 이만큼이나 악에 바쳤다는 걸 알리고 싶었죠. 그리고 신우가 귀띔해준 대로 최건우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 1인 시위 준비하려고. 사장 아들이 혼인빙자 사기죄 저질렀다고 회사 앞에서 시위하면 그 회사 주가 어떻게 될까? 최건우는 기함을 했습니다. 너 미쳤어? 꽃바구니 보냈다며? 성민이가 그거 수습하느라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아? 그리고 지금 이거 협박죄야. 이대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하고 말해. 협박하는 거야. 너희들은 내 인생 갖고 돌았는데 나는 이깟 협박도 하나 못해? 나 이제 무서운 거 없으니까 행동 똑바로 해. 참, 시위만 방법인 줄 알아? 요즘 인터넷에 폭로글 올리면 하루 만에 누군지 신상 다 털리더라. 매일 걱정 속에 잠들어봐. 담당 변호사로부터 두 사람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는 민주 씨는 우습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정관 변호사? 진짜 돈 많은 집 답네. 정관 변호사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안 되지.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사건은 무조건 우리가 승소해요. 이어진 법정 싸움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최건우와 박성민은 법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 잘난 변호인단만 부단히 싸웠죠.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었고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공판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최건우가 까칠해진 얼굴로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신우가 어떻게 알고 왔냐고 경찰을 부르겠다 대응하자 최건우는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서은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요새 무슨 일 생길까봐 잠도 잘 못 자.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발 여기서 그만해주면 안 될까? 제발. 그 순간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최건우가 제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는 최건우는 없었고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남자만 있었죠. 저는 신우와 눈빛을 고연하고 침착하게 원하는 금액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건 맞춰주면 여기서 끝내겠다고 약속할게. 더 이상 뒤끝 없이. 결국 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뭘 했어요? 우리가 이긴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신우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 끔찍한 결혼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후 저는 아이를 평생 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막대한 돈을 받았습니다. 신우는 원하던 대로 가족과 연을 끊고 영국으로 돌아갔고 저도 다시 홀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천륜을 저버린 매정한 엄마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꼭 빼닮은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며 인생을 책임질 자신이 없었어요. 아이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시댁이었으니 저보다 훨씬 잘 길러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아파트를 팔고 아무도 모르는 도시로 이사해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는 작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마주하며 제 삶의 의미를 되찾아갔죠. 신우는 1년에 2번 놀러와 휴가를 보냈습니다. 신우와 보내는 날들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 동네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랜 기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쌓이면서 제 마음속 상처는 점점 아물어갔습니다. 평생 가족의 정을 못 느낀 저에게 신우는 유일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인광보라는 말이 정말 있는지 기사 한 켠에 남편 회사 도산 소식을 보았습니다. 교향악단 사이트에서 박성민 이름도 빠진 걸 보면 그 뻔뻔한 여자도 직장을 그만둔 것 같았어요. 저는 남을 원망하기보다 이제는 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그의 가족들에게 속고 살았던 시간은 이제 제 안에도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여정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에 갇혀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따뜻한 빛이 비출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저의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